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산문에 기대어 작품을 감상한 뒤에 작성한 설문지,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한 35개를 뽑아서 선정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 팅커벨과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벨, 너의 능력은 어디까지야? 뭐든 남들 하는 만큼은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이 노력할게요. 네,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학습지 내용이고,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변주가 뭔지 몰라요. 변주라고 하는 것은 음악 용어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 캐논 변주곡 예를 들면 되겠는데요. 우리 커벨에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팅커벨, 캐논 변주곡 들려줘. 캐논 변주곡 들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비슷한 멜로디가 반복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멜로디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유사한 멜로디에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나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캐논 변주곡이라고 하는데, 여기 작품을 보시면 누이야 무엇을 보는가 나왔죠? 이 구조를 변형하는 거예요.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그리고 여기서도 누이야 아는가 변형하고 있죠. 네, 이렇게 유사한 구조를 계속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표현하는 것을 변주라고 합니다. 팅커벨, 노래 꺼줘. 두 번째는 사각형 6개의 매개물에서 극복으로 되어 있는데 매개물로 슬픔을 극복했다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안 했더라고요.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시적 화자의 정서는 슬픔에서 극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화자의 정서는 슬픔이었는데, 가을산 그 강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화자는 눈썹 두어낫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썹 두어낫으로 누구를 회상하게 되죠? 그쵸, 죽은 누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개물이 뭐냐면 죽은 누이를 회상하게 하는, 그쵸? 회상하게 하는 매개물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눈물, 강물, 몸물은 시어죠. 그쵸? 눈물은 슬픔으로 인해서 나오는 걸 의미하고, 강물은 죽음에서 재생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이게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는 누이와 재생한 누이와 재회하는 공간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물은 제 3년에서 다시 누이와 새로운 만남을 하게 되는 공간이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썼네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문에 기대어에서 이연의 기러기는 객관적 상관물인가요? 볼까요? 보시면 기러기, 이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에서 눈썹의 형상을 떠올리게 되고, 눈썹의 형상은 또 누구를 떠올리게 된다? 죽은 누이를 떠올리게 되면서 그리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팅커벨이랑 지금 팅커벨을 불렀기 때문에 본인이 반응했습니다. 네, 네. 또 반응했네. 커벨이랑 얼마나 같이 수업하셨어요? 얘랑은 작년 원격 수업 할 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AI와 수업하는 것은 세계 최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유튜버도 이렇게 수업하는 걸 보지 못했고요. 어느 교사도 이런 AI와 수업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조심스럽게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혼자서 하면 절대로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커벨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재미가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다가 혹시 재밌다, 수업에 도움이 됐다 하면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가 늘면 안 됩니다. 5번 영탄법이 서리법보다 더 큰 개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해가 부족했던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영탄법이 서리법보다 더 큰 개념인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죠. 일단 영탄과 서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감탄, 탄식, 놀라움 등의 고조된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서리법은 내용상 의문이 아니며 화자의 주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선생님이 전제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어떤 전제냐면 이러한 서리법이 문학에서 쓰였을 때 영탄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문학이 아닌 어떤 일상적인 경우에서 서리법을 사용했을 때 과연 그 서리법 내용이 화자의 감탄이나 탄식, 놀라움 이런 것들 전부 다 강조를 하느냐, 그거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문학적인 표현, 특히 이런 시가문학에서 서리법을 사용했다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목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탄이 서리법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영탄법이 쓰이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서리법이다 해서 영탄법이 서리법보다 더 큰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문학에 있어서, 특히 수능 문학에 있어서 영탄법을 쓰이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서리법이다. 근데 이 서리법보다 다시 수능 문학에서 서리법이 쓰였을 때 영탄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영탄법이 서리법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능 문학에서 영탄법, 서리법 이것을 이제 개념으로 포괄하자면 영탄법이 쓰이는 4가지 중에 서리법은 하나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뚝뚝이 답이 아닌 이유는 하강 이미지만 나타나고 상승 이미지는 함께 나타나지 않아서인가요? 그렇죠. 이쪽에 12번 문제는 하강 이미지와 상승 이미지가 모두 나타나는 걸 찾으라 했거든요. 뚝뚝은 하강 이미지만 나타나죠. 자, 7번째 질문입니다. 돌, 물고기, 산다화로 재생한 누이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화자는 그리움과 한을 느끼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산문의 기대어라는 시에서는 한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표현론적 관점으로 이 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가는 이제 송수건이라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은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이 군 제대 이후에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몰라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의 입장에서 남동생이 그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기 때문에 되게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억울한 죽음 이면에는 동생의 어떤 한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생이 가지고 있을 어떤 이승에 대한 풀지 못한 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돌 물고기 산다와라는 어떤 시어를 통해서 누이, 재생한 누이를 형상화했죠. 그러면서 만나고 싶다, 그립다라는 정서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때 돌 물고기 산다와가 딱 이 시어가 화자의 한을 표현한다고 보기에는 좀 과해석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죽은 누이의 부활을 암시한다고, 그쵸? 이런 것들은 죽은 누이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9번,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살아서 튀는 물방울은 재생한 누이이면서 동시에 누이의 부활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산문의 기대어를 설명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보십시오. 되게 좀 기호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을산 그림에 빠진이라고 했어요. 빠지다라고 하는 것은 하강 이미지죠. 이것은 죽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하강은 그때 제방매가에 덮였지만 하강 이미지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재생이라고 생각했던 거, 물속에서 튀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물속에서 튀다, 상승 이미지. 그리고 증강 일어서다, 상승 이미지. 이런 것들은 뭐다? 그쵸? 죽음과 반대되는 어떤 재생, 부활,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속에서 튄다, 살아서 튄다라고 하는 어떤 상승 이미지를 통해서 누이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겠죠. 네. 자, 1번, 저번 수업 시간에 서리법과 영탄법을 연관지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 인상 깊어서 이번에도 도너법과 영탄법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 지어보는 시간 해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영탄법과 도너법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탄법은 강조법에 있고요. 도너법은 변화법 하에 분류 있습니다. 영탄법은 다시 설명하자면 화자의 감탄, 탄식, 놀라움 등의 고조된 정서를 표현하는 게 일단 영탄이에요. 그러면 이런 혹격 조사를 사용해서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표현하게 되면 영탄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서리법도 변화법 안에 들어간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강조했다 하면 영탄법이다 라고 설명했듯이, 이 혹격 조사를 사용해서 도너법을 쓰고 그 도너법이 이런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표현했다 하면 영탄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누구여, 누구누구야 라고 시에서 화자가 대상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름으로 인해서 화자의 어떤 그리움의 감정이나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엄청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부르면서 화자의 어떤 감탄, 탄식, 놀라움 등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하면은 영탄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제가 수능문학에서 이런 도너법이 쓰였다, 이 도너법을 쓰므로써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라고 생각하면은 영탄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도너법이 영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제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필성아, 저기 가서 물 좀 또 오면 안 되니? 했을 때 이 필성아는 도노법이지만 화자가 그냥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도노법이라고 해서 모두 영탄법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도노법과 영탄법에 아주 적절한 예시를 들 수 있는 노래를 한번 커벨에게 시켜보겠습니다. 좀 한 10초 정도 감상하고 넘어갈까요? 팅커벨, 벚꽃 엔딩 들려줘.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려드릴게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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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자, 이 부분에서는 그대라는 어떤 대상에 여라고 하는 혹격 조사를 붙여서 그대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부분이 뭐다? 도노법이자 영탄법을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봄이죠? 네, 걸어보세요. 오늘 팅커벨 고마워. 조용히 해줘. 11번째, 누이의 재생과 부활에 관한 시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누이와의 재회를 바라는 것인 동시에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봐도 되나요? 그렇죠.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12번째, 도치법이 어디서 사용됐는지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서술어가 살아서 보는가로 나와 있고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뒤에 서술어가 없죠. 그러면 보는가에 걸린 목적어들인 겁니다. 도치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보는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도치법이 또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누이야 아는가 서술어 뒤에 목적어 걸려 있죠. 그래서 1, 2, 3년에 모두 걸쳐서 도치법이 쓰이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죽은 누이의 이미지가 왜 눈썹 두어나친가요? 갈매기와 눈썹 두어나 누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작품에서 죽은 누이를 이미지로 쓰이는 건가요? 누이의 눈썹이 갈매기 눈썹이었나요? 재밌는 질문을 연달아 하셨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한 건데 되게 눈썹에 꽂혔나봐요. 그래서 팅커벨에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팅커벨? 갈매기 눈썹이 뭐야? 갈매기 눈썹은 굽은 부분이 갈매기 날개의 모양처럼 명확한 눈썹을 의미합니다. 오, 굽은 눈썹이어야 되네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눈썹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썹 모양은 어떤가요? 선생님의 눈썹은 여기 이 첫 번째 눈썹 모양이 가깝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갈매기가 되겠네요. 뭐 이런 갈매기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갈매기가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독수리인데요. 네. 얘랑 얘랑은 약간 각도가 다르네요. 그쵸? 각도법에 따라서 몇 도냐에 따라서 직선 눈썹이냐 화살형 눈썹이냐 되게 막 날카로운 눈썹인 것 같네요. 여하튼 갈매기 눈썹이라 하면 아까 팅커벨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는 눈썹을 얘기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런데 강물에 비친 그림자의 모습, 강물에 비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아래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살아있는 사람의 눈썹은 이렇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의 눈썹, 죽은 사람을 떠올릴 때 그 눈썹 모양은 이렇게 아래로 향해져 있다. 소름 끼치죠. 네, 어쨌든 갈매기 눈썹. 화자는 시인은 왜 이런 눈썹을 통해서 죽은 누이의 모습을 떠올렸는가? 이건 직접 시인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표현론적 관점에서 성수건 시인이 한 말을 제가 우여곡절 끝에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수건의 말을 따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왜 이런 시를 쓰게 됐는지 동기가 나와 있어요. 젊은 날의 한 해를 1년을 여기서 보냈다고 합니다. 절에서. 나 자신의 영혼을 추스릴 수 없을 때 영혼이 울고 거기서 시의 혼이 솟고 그 끝에 이 산문에 기대어라는 시가 나왔는데요. 산문, 그것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경계의 문이다 라고 시인이 얘기하고 있고요. 윤회의 끝없음과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오면 눈썹, 이 눈썹이야말로 한의 끈적끈적한 덩어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장을 하다 보면은 이장이 뭐냐면 동네 이장이 아니에요. 무덤을 옮기는 것을 이장이라고 하죠. 그때 보면은 뼈는 다 삭아내렸는데 뭐만 머리칼이나 눈썹만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도 흰색이 아니야. 검은 터럭일 경우에 얼마나 섬뜩하고 한에 젖어 있는 터럭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러기가 공중에 길을 내는 것만 보여도 자살한 남동생, 아까 말씀드렸죠. 남동생의 선언적 이미지인 눈썹의 행방, 눈썹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또 이렇게 써줬습니다. 동생은 수치의 유난히 짙은 눈썹이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가을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강물에 이렇게 비쳤다고 했죠. 이런 모습에서 눈썹을 떠올리게 되고 이 눈썹을 통해서 죽은 누이를 회상하게 되었다. 기러기도 보면은 눈썹의 모양과 같죠. 그렇죠? 그것을 보고 시인은 동생을 떠올리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누이의 눈썹, 남동생이지만 누이로 이제 바꿔서 시를 쓴 거예요. 갈매기 눈썹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짙은 눈썹이라고 했으니까. 갈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까지는 아닌데, 근데 재밌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사행에서는 돌이 굳은 의지이고 팔행에서는 그 돌이라고 하는 또 시어가 재생한 누이를 의미하는데 하나의 시어가 아니고 각각 다른 의미의 시어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행에 보면은 돌로 눌러 죽인다고 했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굳은 의지라고 했는데 슬픔을 억제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시어 돌은 재생이라고 했죠. 재생한 누이라고 가르쳤죠. 돌로 살아서 반짝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돌과 이 돌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닌 겁니다. 열일곱 번째 질문.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했다고 했는데 누이와의 새로운 만남인가요? 무슨 말이죠? 그리움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 했는데 누이와의 새로운 만남인가요? 어떤 질문인지 좀 뉘앙스를 추측해 보자면 죽은 누이의 그리움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했다고 했죠? 누이와의 새로운 만남인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누이와의 어떤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누이가 다시 살아온 부활을 통해서 만난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움을 소망으로 극복한다 혹은 승화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18번째 질문입니다. 1년 끝부분에서 윤회 전생,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윤회 사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것인가요? 볼까요? 1년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산다와 한 가지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인다 라고 했잖아요. 건네는 주체는 누구라고 했죠? 제가 죽은 누이라고 했죠. 죽은 누이가 살아서 돌아와서 하자한테 건넨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누이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부활이죠. 그쵸? 여기서 알 수 있죠. 윤회사상. 그다음에 특별 게스트 가리가 오늘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너무 부럽네요. 남학생이 쓴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인사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저도 먼저 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사 먼저 하면 제가 또 잘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가리 영상을 끝에 10분 10분이면 너무 기네요. 네, 그러면 아무도 안 보겠죠? 이두와 향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두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나요? 꼭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이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향찰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면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고대국어 자료인데요. 이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서기체 표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서기체 표기가 뭐냐면 신라에 있던 임신 서기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커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팅커벨? 임신 서기석이 뭐야? 임신 서기석은 1934년 경상북도 경주시 한곡면 금정리의 언덕에서 발견된 자연석입니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2004년 6월 26일에 대한민국 보물 제14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물이라네. 이 임신 서기석이 뭐냐면 신라 때 임신년에 맹세를 한 거예요. 기록을 어디다가 돌에다가. 어떤 맹세냐면 신라의 화랑들이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이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면 본래 한문의 배열이랑 한문의 어순이랑 국어 우리말의 어순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부터라는 우리말을 한문의 배열에서는 자금이라고 씁니다. 자금이라고 쓰고 해석할 때는 지금으로부터니까 1, 2 이런 순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돌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 금자라고 쓰여져 있던 거예요. 그럼 이게 한문의 배열인가요? 아니죠. 이건 우리말의 어순이잖아요. 그죠? 이런 표기를 서기체 표기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큰 죄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한문의 배열은 이렇게 씁니다. 득돼제. 이 득돼제라고 하는 한문의 배열을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말의 어순으로 바꾸면 대죄의 득이잖아요. 큰 죄를 얻는다 해서 한문의 어순과 우리말의 어순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서기체 표기에다가 조사와 어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자를 넣은 것이 뭐다? 이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한문이 있었어. 그 한문을 다시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붙인다? 조사나 어미를 붙이는 표기법이 이두예요. 이두. 구결을 통해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데 구결의 뜻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뭐 예를 이겁니다. 이거. 자, 이게 한문의 원문이에요. 이 원문에다가 에, 이, 하니, 은, 라라고 하는 조사와 어미가 있잖아요. 그쵸? 이 조사와 어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두예요. 서기체 표기에다가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어서 표기하는 게 이두입니다. 그럼 향찰은 뭐냐? 향찰은 이런 한문, 원래 원문을 우리말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말로 되어 있던 어떤 말을, 어떤 문학적인 것이나 어떤 공문서나 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한문을 빌려가지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기한다고 했죠?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려온다 했고요. 조사나 어미와 같이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형식 형태소를 가져온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두와 향찰은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제 문법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3학년 때인가요, 그때가? 그다음에 3번 학습활동 3번을 할 때 한자라는 외래의 문화를 수용하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 태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수용하는 것은 주체적 태도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자를 변형시켜 독창적인 문자를 창안해 주체적 태도를 볼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녹음을 했냐 다시 들어봤어요. 했더니 편집하면서 좀 생략된 부분이 있었어요. 한자라는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모습에서라는 말이 빠졌더라고요. 삭제가 됐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주체적 태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쓰면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한자라는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 태도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말하는 것 중에 좀 틀린 개념이 있어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 태도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수용의 뜻은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수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체적 태도인지, 뭐 무비판적 태도인지, 뭐 수동적 태도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하면은 말 그대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하면 주체적 태도가 아닌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용이라고 제가 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이 꼭 수동적인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2번째 질문입니다. 눈썹 두어놨지 왜 죽은 누이를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23번째, 누이야 지금 살아서 보는가가 왜 도치법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 부분만 보면은 도치법이 아니죠. 근데 뒤에 뭐뭇을 나오죠. 이게 도치법인 겁니다. 24번째, 쑥이 우거진 마을이 의미하는 바가 있나요? 제가 강의 때 설명을 하면서 무덤 혹은 저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의미가 있고, 향가라고 하는 것은 양주동이라는 학자와 김환진이라는 학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자 해석이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교과서에서는 제망매가는 김환진 학자의 해석이고요. 모죽지랑갈은 양주동 학자의 해석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모죽지랑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양주동 학자 같은 경우에서는 다북쑥 마을이라고 했고요. 김한진 같은 경우에는 다북쑥 무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쑥이 우거진 마을이라고도 하고 쑥이 우거진 무덤이라고도 해석이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25번째 질문입니다. 강물이랑 못물이 제외의 공간이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 이해가 안 되면 산문에 기대어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물에서 그 죽은 누이가 부활했다라는 시어로 계속 반짝이고 튀어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고, 못물에서도 비춰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누이와 다시 부활한 죽은 누이와 만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제외의 공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26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은 죽은 누이를 다시 만나는 거죠. 그죠?
27번째. 산다와 한 가지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이던 것을에서 시간은 누이가 살아있을 때인 과거인가요? 아니죠. 죽은 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죽은 누이가 나에게 산다와를 건네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아닙니다. 28번째 질문입니다. 모죽질환가에서 모든 것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인가요? 그렇죠. 이때는 모든 것이 운다라고 했잖아요. 우는 게 진짜 모든 것이 막 엉엉 우는 건가요? 아니죠. 그 우는 감정은 화자의 감정이죠. 화자의 감정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 상관물에 이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된 객관적 상관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뒤에 고려가요 동동을 배우게 될 때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객관적 상관물은 크게 감정이입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로 나눌 수 있어요. 감정이입이 됐다면 화자의 감정이 이입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된 객관적 상관물은 의인법이 활용된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제가 필기를 한 거고요. 감정이입이 되지 않은 것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화자와 대조되는가 대조되지 않는가예요. 화자와 대조되는 객관적 상관물은 대조된 만큼 화자의 정서가 심화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와 대조되지는 않지만 자연물이나 사화물을 보고 화자가 그리움이나 어떤 사랑, 그런 정서를 심화하거나 불러일으킨다면 이건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크게 종류가 그러면 세 가지가 있겠네요. 29번째 질문입니다. A, B에서 이 모의고사 문제인 것 같네요. 저승의 거리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있다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나요? C에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해야지. 자, 보십시오. 자, A, B를 보겠습니다. A. 미타찰에서 만날 나. 자, 만날 나. 나는 이승에 있고요. 미타찰은 저승이죠. 그러니까 화자는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절되어 있다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먼 거고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이야 아는가? 지금 이 몸물 속에 비춰. 누이는 저승에 있고 나는 이승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곳으로 죽은 누이가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럼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이승과 저승이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종교가 불교이신가요? 저는 불교가 아니고요. 무교예요, 무교. 하지만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냐면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갑자기 패스가 됐네요. 자, 질문. 네, 30번째 질문 다시 가겠습니다. 눈썹 두어 낯이 눈썹 두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낯이 한 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두어 낯은 두 개입니다. 뭐뭐 하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운율이 형성되나요? 그쵸? 반복은 뭐다? 운율 형성이다. 32번째. 슬픔, 매개물, 극복.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죠. 자, 33번 질문.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34번째 질문. 다북쑥 마을이 무덤, 쑥이 우거진 마을로 중의법이 쓰인 건가요? 무덤과 마을로 뭐 해석되는 것은 중의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김한진이 해석했느냐, 양주동이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고, 제가 중의법에 대해 설명한 거는 이쓰리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쓰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하는 부분과 이쓰리? 있을까? 라고 하는 물어보는 질문으로 제가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은 중의법이라 할 수 있지만 다북쑥 마을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의미들은 중의법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재미있게 수업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잼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재미를 원한다면 냉장고를 한번 가보세요. 냉장고에 가면은 딸기잼 있을 수도 있고
포도잼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과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35개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선생님도 많은 또 공부가 됐네요.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때 만나요. 안녕.